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11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담보물권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부분, 그리고 비전형 담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시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진행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으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제 이게 기입 등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죠. 꼭 강제 경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게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 압류가 된 다음에 경매가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하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로 인한 압류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묶어놓는 효력에 불과하지만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게 되면 이루어지는 압류 같은 경우에는 비로소 그러니까 이 압류 자체가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채권. 자, 매매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유치권이라고 할 때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점유가 있어야 되죠.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여도 상관없고요. 직접 점유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할 때고 간접 점유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임차권을 설정해 주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게 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점유자인데 을이 이 X라는 부동산을 병한테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병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임차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제 을은 간접 점유자가 되고요. 자가 되고 병은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X에 대해서 을이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유치권을 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게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유치권 이제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이제 갑이 채무자라고 하죠. 네.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인데 이제 을이 채권 자체가 그 목적물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는 건 맞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을이 간접 점유자이고 그 다음에 갑이 직접 점유자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당신이 돈을 갚기 전까지 내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 것처럼 어딨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돈을 안 갚으면은 이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죠. 이미 갑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간접 점유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채권자가 간접 점유자이라 할지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유치적 효력이잖아요. 내가 목적물을
당신한테 돌려주지 않겠다. 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목적물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인데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된 유치물인 부동산의 매수인은 이제 유치권이 성립한 물건의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즉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결국은 유치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를 직접 원용할 수 있는 원용권자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급인이 이제 건물에 대한 공사 수급인이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그 목적물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급인이 그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취득하였다면, 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압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다면은 공사대금을 채권을 취득해야지만 비로소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압류 이후에 유치권의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 유치권의 요건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있기 전에, 즉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이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요건을 뭐 예를 들면 점유라든지 또는 그 피담보 채권의 발생이 압류 이후에 이제 그 발생하였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가옥을 사용 수익하였다면,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유치권의 행사 방법으로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치물에 대한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맞는 얘기가 되고요. 7번입니다. 소유자의 목적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점유자가 유치권의 항변을 한 경우에 법원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된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유치물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당사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갑이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인데 이 X에 대해서 이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법원 만약에 소유자가 을한테 유치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피담보 채무가 1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법원은 이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 동시에 을은 갑에게 X를 반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이 X라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겠죠.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병이 을한테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은 을은 병한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법은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병에게 X를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당사자가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건물 공사를 위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건물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후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졌다면 수급인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강제 경매의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압류 전이라고 한다면은 비록 물론 이제 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긴 하지만은 유치권의 발생 요건들이 압류 이전에 갖추어졌다면 비록 그 요건들이 가압류 이후에 갖춰졌다 할지라도 압류되기 전에, 즉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기 전에 유치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수급인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압류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전에 가압류가 돼 있었는지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물건에 매각대금을 배당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다른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로 공탁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의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이 입질된 경우에 그때 이제 보험금 청구권의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채권 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채권 질권자가 결국 채무자한테 직접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그 보험금 자체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보험금 채권의 지연 손해금도 직접적으로 채권 질권자가 채권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채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다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그 변제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 질권자의 채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채권을 A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A라는 채권을 병한테 이제 채권 질권을 설정해 준 거죠. 채권 질권을 설정해 주었을 때 나중에 질권자는 직접 병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즉 요 채권의 A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을이 아직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A라는 그 A에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지 말고 그 금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탁한 경우에 채권 질권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결국 갑이 이제 병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소에 대해서 이제 공탁금 반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탁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요 채권에 대해서 을이 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A 채권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 질권은 이 갑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채권에 대한 채권 질권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번은 맞는 말이고요. 12번입니다. 금전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질권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 A 채권에 대해서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을이 이 A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에 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배당 요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질권을 실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든지 을은 채권 질권자라고 하는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석 시험이었고요. 이제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담보물건에 대한 내용들, 이제 유치권부터 들어가기 전에 담보물건 그 앞에 부분에서 경매 절차의 진행 방법, 그리고 그 이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을 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담보물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 그 경매 절차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경매 절차는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처음 시작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는 시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는 시점, 요 시점이 압류 시점이잖아요. 이 압류 시점에 이제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종료하는 것은 이 배당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채권자한테 얼마를 이제 지급할 것인가, 이제 배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표인데요. 이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은 그럼 비로소 이제 기존의 채무가 소멸을 하고 기존의 채권 대신에 이제 채권자들은 배당금 출급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표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 결국은 배당 절차가 이제 경매 절차가 종료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과 마지막인데요. 그 각각의 그 시점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강제 경매, 이제 강제 집행 절차인데요. 첫 번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죠. 이제 경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하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 일반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이제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고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것은 담보권자들이 자신의 이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 이것을 이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담보권 실행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을 증명하면은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근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신이 채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그런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 역대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문이나 소송상 화해조서, 그러니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청구 인락조서, 중재판정, 조정조서, 확정된 이행 권고, 이런 것들을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정된 지급 명령이라든지 이제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 공정증서라고 하는 것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그런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 없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제 강제 경매라든지 임의 경매 절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경매 신청의 기입 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경매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와 이를 결정을 합니다. 배당 요구 어느 시점까지, 예를 들면 이 시점까지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점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이제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자기한테도 돈을 달라라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배당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배당 요구를 이제 해서 채권자들이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채권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법원이 배당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지, 어떤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배당 요구 없이도 이제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판결을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판결을 받은 채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상법,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 있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이제 임차인 이런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이 있잖아요. 이런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권을 격려한 담보권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자, 그 다음에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한 경우,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그런 가압류권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한 경매 신청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 뭐 이런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시점을 별도로 적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시점 자체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 자체가 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건 적지 않고 어쨌든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이제 정하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현황 조사를 해요. 그 경매 목적물이 어떤 상황인지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그 현황 조사한 것을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법원에서 당사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서 이 물건이 어떤 형태의 물건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뭐 이제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전에는 이제 부동산을 평가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전반적으로 이제 법원이 그 목적물이 어떠한 목적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고한 이제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에서는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의 공고와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매각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제 와서 얼마에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적어내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기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기일을 정리해서 이제 법원이 매각 그 당사자들이 써낸 이제 입찰 서류를 보고서 누구한테 팔 것인가라고 하는 걸 매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되고요. 매각 결정 기일에 이제 비로소 매각 결정 기일에 이제 매각 결정을 하게 되죠. 자, 매각 허가를 하게 되죠. 법원에 이제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를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허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매각 허가가 난 다음에 그 매각 허가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매각 허가를 받은 그 이제 입찰을 한 사람 중에 낙찰된 그런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있게 되고요.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매각 대금을 납부한 순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납부한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매각 허가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이제 경락인이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전 소유자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갖고 있던 그 목적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용익물권 또는 뭐그 담보물권 이런 것들은 물론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리들 이런 권리들은 다 소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항력 있는 경우는 남아있긴 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소멸할 만한 권리들이 언제 소멸하느냐 매각대금을 납부한 시점에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매 목적물에 설정된 제한 물권 같은 경우는 소멸을 하게 되고요. 매수인은 등기 없이도 바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 이 채무자의 재산을 뭐라고 얘기해요? 책임재산이라고 얘기하죠. 이 책임재산이 비로소 이제 돈으로 바뀐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재산이 돈으로 바뀐 거를 환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재산 자체를 이제 대물 변제하는 거나 그런 건 안 되고,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환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환가해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당사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법원은 뭘 할까요? 배당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즉 어느 시점에 배당표를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기일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들은 뭐 채권 계산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해서 이제 그 배당에 참여하게 배당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원이 이제 배당 기일을 지정을 하고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법원이 배당 기일 3일 전에 3일 전까지 배당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배당표라고 하는 것은 A 채권자 얼마를 받아보고 B 채권자는 얼마를 받게 되고 C 채권자는 얼마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표예요. 그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 기일이 이제 정해지는데요. 자, 배당 기일에 이제 요게 요 배당 기일에 당사자들이 나와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이날 배당표가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날 배당 이의를 제기하면은 배당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배당 이의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당 이의소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A 채권자 얼마, B 채권자 얼마, C 채권자 얼마, D 채권자 얼마, E 채권자 얼마 뭐 이제 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채권자가 B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이 받은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억을 배당받고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배당받았어요. 근데 이 채권자가 B 채권자를 상대로 당신은 뭐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당신에 대한 배당 금액은 0원으로 하고 당신의 배당 금액을 나한테 다 배당해서 나한테 1억 5천을 배당하라 라고 하는 식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배당 이의 소송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E와 B 사이에는 배당금이 확정이 안 돼요. 배당표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배당금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배당 이의소의 당사자가 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이 됩니다. 이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배당표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무가 소멸을 하게 돼요. 즉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이제 배당 요구한 채권자들의 채권도 만족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채권자들은 이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는 배당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 변제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배당금 출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배당 이의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배당표가 확정이 되지 않고요. 비로소 배당 이의소에서 당사자의 청구가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E와 B 사이에서의 배당표 내용도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경매 절차에서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를 뽑을 수 있겠죠. 뭐 그 전에 경매 개시 매각 기일을 정하게 되고 뭐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배당 요구로 종기를 정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있겠지만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 즉 압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져서 당사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 이 시점에 결과적으로 배당 절차, 경매 절차가 종료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산의 강제 집행 절차인데요. 동산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매각 기일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팔아버리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배당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제 배당 절차 같은 거는 아까 그 부동산의 배당 절차와 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 강제 집행 절차는 다른 이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강제 집행 절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다 보면은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물상 대위에도 그렇고 또는 뭐 질권의 질권의 실행 방법에도 그렇고 또는 채권의 강제 집행 방법에도 그렇고 상계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상계 부분에서도 지급 금지된 경우에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전부 명령, 전부금을 청구할 때, 추심금을 청구할 때 상계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는 민법의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민법의 각각의 법리들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일단 그럼 채권을 어떻게 이제 강제 집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경우에 채권의 강제 집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용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갑은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병은 제3채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3채무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이 있겠죠. 이 채권이 있을 텐데 이 채권에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집행에 관련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입니다. 자, 이 채권을 편의상 A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채권인데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병이 을한테 A채권을 변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A채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겠죠. 을의 A채권이 사라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을의 일반 재산에 돈이 편입되어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먼저 막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압류라고 하는 건데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잠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채권 보전 절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압류를 하게 되고요.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하거나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강제 경매 신청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즉 이제 집행 권한이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이제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든지 하는 그 집행 권한이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A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상 대위처럼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그런 채권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채권자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하면은 별도로 집행력 있는 판결문 등의 이제 이런 집행력 있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채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 경매를 신청할 때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옛날에 이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옛날에는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을 위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자신이 담보권자라고 하는 걸 입증하면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니까 자기가 등기부상의 저당권자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채권자임을 입증해야 되니까 집행력 있는 정보원을 제출해야지만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뭐 교과서의 설명이나 사례 문제의 설명은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 있지만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를 생략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의 강제집행 절차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당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제 법원에 그 채권 대신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환가가 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사자들한테 돈을 나눠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배당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채권자가 추심 명령에 따라서 추심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받아서 병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을 받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없으면은 이 채권자가 추심금을 그냥 자기의 채권에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받은 채권액을 법원에게 신고하게 되고요. 법원에 이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추심받은 채권자는 자신도 그냥 일반 채권자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제 추심받은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 채권 A라는 것에 대한 채권액이 법원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집행관은 그 돈을 갖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절차가 개시가 돼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요 A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은 병은 을한테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압류가 되었으니까. 그때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은 이 공탁을 하게 된다는 얘기도 결국은 법원에 돈을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원이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경우에 이제 집행관이 채권을 현금화하였거나 현금화해서 그 집행관이 그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 현금화했다는 얘기는 환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법원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갖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이제 추심 채권자가 받은 돈을 이제 그 A 채권 대신에 이제 돈을 A 채권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또는 이제 그 제3채무자가 압류가 된 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또는 이제 집행관이 채권을 현금화해서 그 금액을 법원에 제출할 때 그때 이제 A 채권 대신에 이제 현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A 채권을 가지고 배당 절차를 그러니까 그 채권액을 가지고 배당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배당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걸로 절차가 끝나버립니다. 그냥 A 채권이 바로 갑한테 귀속돼 버리면서 절차가 종료가 돼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요거는 이제 갑 1 채권자라고 하고요. 갑 2와 갑 3 채권자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채권자들이 없다면은 그냥 갑 1 채권자가 A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아서 A 채권이 갑 1한테 귀속돼 버림으로써 집행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A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요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거나 뭐 가압류를 했거나 그런데 이 A 채권을 갑 1한테 줘버리게 되면은 갑 1만 A 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부 명령은 무효가 돼요. 이제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이 없는 경우에만 전부 명령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사례들을 한번 좀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사례에서는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채권자가 갑 1, 갑 2, 갑 3이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가 을이고요. 제3채무자가 병이 있는 경우에. 자, 첫 번째 경우인데요. 갑 1은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제 그 전에 가압류를 받아들 수가 있겠죠. 가압류를 받으면은 이제 압류의 효력 시점은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갑 1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갑 1이 을을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 하는 걸 의미하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갑 1이 병을 상대로 해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병은 자,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금을 청구하게 되면요. 추심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을은 더 이상 병을 상대로 해서 그 A 채권액에 대한 이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돼요. 그 경우에는 갑 1만이 병을 상대로 해서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요. 추심금 청구 소송 A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A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을은 아예 그 병에 대해서 A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돼요. 각하가 됩니다.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금을 청구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갑 1한테 추심금을 지급했다. 추심금을 한번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억이라고 합시다. 추심금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다른 채권자들이 이 A 채권에 대해서 무슨 뭐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냥 병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서 갑 1은 그 1억 원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게 되면 이 신고하는 시점까지 다른 채권자들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갑 1은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어서 갑 1의 채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이 A 채권을 압류한 경우는 또는 가압류한 경우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럼 갑 1은 그 추심한 금액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갑 1은 추심받은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자, 공탁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이 법원에 들어오니까 A 채권 대신에 돈이 법원에 들어오니까 법원은 그 공탁된 금액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배당 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배당 절차라든지 채권액에 대한 배당 절차라든지 이 배당 절차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일단 마련이 되면은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배당해주는 절차는 뭐 그 환가가 된 과정이 채권을 금전으로 환가한 거냐,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한 거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갑 1만이 압류하였지만 갑 2, 갑 3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그 법원이 추심금을 공탁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이 이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 또는 A 채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 1이 추심금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고요. 그럼 법원에서는 그 채권을 가지고 배당 절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이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배당 요구 기간은 이제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채권자들이 갑 2와 갑 3이 뭐 가압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하기 전까지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그 공탁 사유서 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병이 공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추심금을 받아서 공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 A 채권에 대해서 갑 2와 갑 3도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종료가 되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만약에 전부금 청구라고 한다면은 전부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갑 1은 병에게 전부금을 청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고요. 그리고 이 채권이 A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갑한테 귀속이 되니까 그 자체로 갑 1의 채무의 변제의 효력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 1의 채무는 채권은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부 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없어야 돼요.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이 없는 경우에만 전부 명령이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도 A라는 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이제 책임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전부 명령을 해버리게 되면은 특정한 채권자만 만족을 얻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면은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됩니다. 이건 다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만약에 갑 1이라는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비록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그런 경우라고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아서 A 채권을 취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은 전부 명령이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갑 1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있더라도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약간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문구들도 군데군데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물상 대비할 때 나오게 되니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상 대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담보권을 소멸한 대신에 채무자가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게 되면은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가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에 준해서 물상 대위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만 물상 대위를 하는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물상 대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그래서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부 명령이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무효인데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유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치권과 질권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데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채권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 채권과 물건의 결련성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무의 변제의가 도래해야 되고요. 변제의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 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유치권의 요건입니다. 각각의 요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붙일게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 질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채권과 물건의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이제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병이 명의수탁자면은 을이 선의인 경우에 이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자기가 제공받은 부당이득을 매수자금으로 갑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목적물과 결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들이 선택형 문제로서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런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제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행 관계이긴 하지만은 결론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인데요. 점유와 채권 사이에는 결론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채권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점유를 상실했다가 다시 또 점유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유치권을 행사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이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유치권 점유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이든 직접 점유자이든 상관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건물 신축으로 공사 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수급인이 도급인이 건물을 사용하도록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도록 한 경우에 자 이때 수급인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이제 채무자잖아요. 소유자이면서 또 채무자이잖아요. 근데 수급인이 자기가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공사대금 채권의 기초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도급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도급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이 공사대금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수급인이 간접 점유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원래 이제 간접 점유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도급인이 채무자인 도급인이 직접 점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 사례를 통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유익배상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 채무의 상환에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의 요건인데요. 근데 그 유치권의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경매와 저당권 또는 유치권의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이후에는 만약에 점유를 취득했거나 또는 피담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점유 취득이나 피담보 채권의 취득이 이제 이 이후에 압류된 이후에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피담보 채권을 취득하였거나 이러면은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경우 이외에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출석 시험에서 나왔지만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된 이후에 아직 경매가 실시된 건 아니죠. 그 이후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었고 비록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의 효력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가압류가 있었고 유치권 요건이 충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압류. 이게 압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런 경우에 원래 가압류가 됐을 때는 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압류 이전에 유치권의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면은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어떤 거랑 많이 헷갈릴까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랑 많이 헷갈리게 되겠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와 건물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압류 이후에는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없으니까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 전에 가압류가 돼 있었다면은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판단할 때 그러하고, 이게 이제 유치권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압류 시점에 유치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유치권의 요건이 갖춰지면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경락인에게. 그리고 그 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의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또는 저당권 이후에 유치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의 요건이고요.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이렇게 성립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치권의 기본적인 효과는 유치적인 효력입니다. 즉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항변이 있게 되면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즉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동시에 소유자가 목적물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제3자에게도 유치권을 당연히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한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갑에서 이렇게 을이 있고요. 이 사람이 채무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이고, 그리고 이 채권이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유치 목적물이라고 하는 게 X라고 얘기했을 때요. 만약에 채무자가 X에 대한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다라고 한다면은 소유자가 만약에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X의 반환을 청구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을은 유치권에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을은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법원은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피담보 채무를 변제받은과 동시에 X를 병에게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을이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을이 병에게 채무의 이행,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갑에 대해서만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제 을은 갑한테 채권을 갖고 있고 이제 유치권만 병한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니까, 만약에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도 이 채권과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채권 채무자가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을에 대한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을 상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치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라고 하는 건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승낙이 있으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사대금 채권자가 또는 유익비 상환 채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 이런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즉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다만 이 경우에 이제 목적물에서 주거를 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주택에서 이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제 적법하긴 한데, 그렇지만 부당이득은 소유자한테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담보물권들도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다른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용의 물건들이 소멸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경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변제 충당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이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면 X라는 물건이 뭐 이제 1억이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된 경우에는 이 1억을 가지고 직접 채권에 충당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수취한다는 얘기는 제3자한테 사용 수익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이 있는데 법정 과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익이거든요. 천연 과실이라고 하는 건 돼지가 새끼를 낳거나 열매가 열리거나 그런 건데 천연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 이제 법정 과실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근데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고 받는 돈을 받는 거, 그 임대 수익을 법정 과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은 당연히 목적물을 수익하는 거니까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죠. 근데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가지고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 수익을 얻게 되면은 그 임대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목적물을 임대해주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경우, 즉 법정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제 충당, 자기 이제 피담보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 같은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유치권자는 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유에 기초해서 이제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 읽어보고 정리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상계 부분 있잖아요. 이 유치권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제3자가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채권과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질권에 관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질권입니다. 질권은 이제 보통 동산질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질권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동산질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산질권의 성립 요건은 일단 이제 질권을 설정한다는 그런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인도를 해야 됩니다. 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인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인도의 방법 중에는 점유 개정의 방법이 있는데 질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 개정은 인도의 방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이제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상대방한테 간접 점유를 취득시켜주는 형태의 점유 개정은 이제 질권에서는 그런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적물은 동산에 대해서만 이제 동산 질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은 동산 중에서도 등기가 되는 그러한 선박이나 자동차, 항공기 같은 동산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질권이 설정이 되면은 그 동산에 대한 종물이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 비용, 저당권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질권 실행 비용하고 질문의 보존 비용인데요. 질문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질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그 동산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 이런 것도 역시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긴 합니다. 저당권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요. 이 질물의 보존 비용 같은 경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채무자가 저당물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졸물의 보존 비용과 그 다음에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질물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뭐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빠지죠. 나머지는 이제 저당권의 실현 비용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가지만은 질물의 보존 비용이나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근질이 있는데요. 근질 같은 경우에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질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질권의 첫 번째 효력은 유치적 효력입니다. 이거는 유치권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채권을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질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변제 충당,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평가해서 그걸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질 계약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법에서 실행하는 요 질권 실행 방법 이외에 변제에 가름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기거나 또는 법률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질문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담보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유질 계약, 유담보 계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질 계약 또는 유저당 계약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 유질 유담보 계약, 이걸 이제 유질 계약이나 유저당 계약 이걸 합쳐서 이제 유담보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건데 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담보 물권을 환가하는 것, 처분해서 환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유질 계약이라, 유담보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질권 부분에서는 유질 계약이 금지가 되죠. 자, 그래서 유질 계약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의 효력 중에서 유치권에는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상 대위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질물의 목적, 질물 이제 소멸한 경우에 그때 이제 질물을 대신해서 소유자가 취득할 것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질권자가 이제 그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갑이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예요. 근데 이제 채권자가 X에 대해서 질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질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제3자 병에 의해서 요 X가 멸실이 됐습니다. X가 멸실이 되었는데 그 멸실 되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 을이 소유자인 을이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다.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X가 멸실되었기 때문에 질권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X가 상실한 것 대신에 채무자는, 즉 X라는 소유권을 상실한 것 대신에 채무자는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갑은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질권을 행사하는 것 대신에 요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물상 대위를 그러니까 물상 대위, 그러니까 채무자가 갖고 있던 채무자가 X라는 물건을 상실한 것 대신에 취득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럼 과연 물상 대위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실현하는가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어떤 방법이냐?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가 뭐예요? 결국은 갑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압류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두 번째 압류 전부 명령을 받거나 그 다음 세 번째 배당 요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하는 경우 어떤 경우였죠? 이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거나 또는 추심채권자가 이제 갑이 추심 명령을 받아서 다른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때 이제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족을 얻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와 차이가 있는 점은 갑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다만 이제 이 물상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병이 을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버리면은 물상 대위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제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가 되어야 되고요. 압류만 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갑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제3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해서 지급되지 못하도록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질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권자는 점유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설명을 좀 너무 급하게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이 X에 대해서 질권을 갖고 있어요. 질권을 갖고 있고 이제 을이 채무자이고요. 채무자이면서 X에 대한 소유자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병이란 사람이 갑을 속여서 X에 대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X를 인도받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갑은 이제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갑이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기를 통해서 병이 갑을 속여서 X를 인도받아서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 그 경우에 갑은 지금 사기를 이유로 해서 병으로부터 X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유권에 기초해서 X를 반환 청구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갑이 병한테 인도를 한 이상은 점유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질권에 기초해서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질권 같은 경우에는 질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해서 채권자가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또 X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질권의 경우에는 이제 물권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산 질권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질권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채권 질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그 다음에 채권자, 을이, 병. 요게 이제 아까 채권의 강제집행 절차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을이 병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제 갑이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가 됩니다.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근데 을한테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A 채권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산, 만약에 A가 동산이라고 한다면 동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해 줄 수 있겠는데 지금 근데 을한테는 A 채권밖에 없는 경우라면은 A 채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채권 질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갑은 그 채권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우선 자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채권 질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제3채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채권자 같은 경우는 채권 질권자, 채무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을과 병 사이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 제가 채무자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일단 놔둘게요. 자, 채권 질권의 설정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채권 질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채권 질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을이 갑에게 채권을 양도한다, 채권 질권을 설정한다 라고 하는 방법은 채권 양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통지와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을이 이제 병한테 채권 질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통지를 하거나 또는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질권을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3자한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이 이제 채권 질권이 설정이 되면요. 그럼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A 채권이 그냥 단순한 채권이 아니고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저당권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돼요. 다만 저당권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저당권의 질권이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저당권부 채권, 이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되었다라는 식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질권을 실행할 때 저당권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저당권도 실행을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 질권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갑이 채권 질권자의 지위에서 직접 병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채권자 대위권 같은 그런 구조죠. 그래서 직접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물건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청구하는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을 지급받아서 채권에 만족을 하면 될 테고요. 만약에 이 A 채권이라는 것이 물건을 인도하는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물건을 인도받아서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갑이 질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다시 또 동산질권이 성립하는 것이니까 그 동산질권에 대한 그 실행 방법에 따라서 갑이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의 을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 을한테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A 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당연히 도래해야지만 되겠죠. 근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그러니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즉 A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고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갑이 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이 변제기가 도달했으니까 을한테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질권자인 갑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공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병이 공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인 을은 이 공탁금에 대해서 공탁금 출급 채권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 공탁금에 대해서 이제 갑이 질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갑이 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을이 이제 공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갑이 이제 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해서 갑이 병한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민사집행법의 방법으로 이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에 의해서 갑이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류를 하거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 또는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하는 것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은 갑은 이제 질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 다른 채권자가 A 채권으로부터 뭐 이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하거나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 명령 자체 A 채권을 갑한테 귀속시키는 전부 명령이 무효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갑 같은 경우에는 채권 질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전부 명령을 받아버려도 어차피 우선 변제 받을 사람에게 전부 명령에 의해서 채권에 만족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 명령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전부 명령은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전부 명령이 유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입질 채권자가 이제 병한테 직접 이제 채권의 지급을 이제 입질 채권, 그러니까 채권 질권이 설정된 그런 이제 채권에 대해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지만 입질 채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
즉 A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병은 A 채권이 입질된 줄 알고 채권 질권이 성립된 줄 알고 갑한테 채무를 변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질권자가 청구를 하니까 병이 갑한테 변제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 채권은 성립하지 않 A 채권 즉 의뢰 A 채권은 원래 이제 무효인 경우인 겁니다. 그럼 병이 자기가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갑한테 반환을 청구하느냐, 을한테 반환을 청구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든지 또는 단축급부라든지 그런 경우에 원래 채권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병이 비록 이제 갑한테 채권 질권이 설정된 그 채권액을 갑한테 지급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입질 채권이 무효가 된다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채무자인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게 다른 구조, 단축급부라든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하고 구조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직접 지급한 사람한테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 관계가 있는 상대방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동산 질권의 경우에는 유질 계약이 금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채권 질권의 경우에는 유질 계약이 금지되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은 10,000원 빌려주고 뭐 30,000원짜리 돌반지를 담보로 질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바람에 30,000원짜리 돌반지를 뭐 그냥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유질 계약이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동산에 대한 동산 질권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이제 그 서민들이 활용하는 담보 수단이 될 텐데 그래서 그 돈이 궁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뭐 이제 고가의 동산 같은 것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질 계약을 금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직접 그 이제 질권 방법의 실행 방법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에 의해서 질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채권 질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A 채권의 일부를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전혀 불공정한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을 갑한테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A 채권 중에서 피담보 채권액만큼을 갑한테 귀속시키기로 한다라고 하는 유질 계약. 이건 유질 계약이죠. 왜냐하면 채권 질권의 경우에 채권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갑이 직접 병한테 청구를 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의 집행 방법에 따라서 강제 집행 방법에 따라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 A 채권의 일부를 갑한테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질 계약인 거죠. 근데 그 갑이 갖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A 채권의 일부가 갑한테 귀속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그런 이제 불공정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런 유질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권 질권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책임 전질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갑이 X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 채권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질권을 갖고 있는데 질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이제 채무자이면서 그 다음에 갑은 채권자이고 채무자이면서 X에 대한 소유자가 되겠죠. 자, X에 대한 소유자인데 이제 갑이 질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질권부 채권 이제 질권부 채권도 갖고 있죠. X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죠. 자, 그때 이제 이 갑이 요 X를 이용해서 다시 또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이제 을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뭐해서 지금 돈이 궁한 상황이어서 이제 이 X를 활용해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럴 때 요 X를 다시 입질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담보권을 설정하냐면은 질권부 채권을 병한테 채권 질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X도 인도하면서 이 채권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병한테 담보권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질에는 책임 전질과 승낙 전질이 있는데요. 자, 책임 전질 같은 경우에는 질물 재입질설과
채권, 질권 공동 입질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질권 공동 입질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질권부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권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니까 X를 당연히 병한테 인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질권부 채권을 병한테 전지를 하고서 이제 질권을 설정해 주고서 돈을 빌리는 게 됩니다. 자, 책임 전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질권을 설정하는 건데요.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만 전질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질권 설정 계약, 전질권을 설정한다는 계약과 질물의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질권의 설정 요건, 즉 요 채권까지 한꺼번에 입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입질시키는 거니까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질권도 넘겨야 되고 채권도 이제 채권 질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병한테 양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그리고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권을 설정하게 돼요.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전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질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유지적 효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즉, 직접 이제 갑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X를 직접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질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권부 채권을 입질한 거니까 직접 이제 채권 질권자처럼 채권 질권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병이 을한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을이 직접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X에 대해서 동산 질권도 있는 거니까 질권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X를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책임 전질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도 책임 전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좀 가중됩니다. 그래서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 같은 경우에는 갑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손해가 불가항력적인 손해라고 할지라도 전질을 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는 손해였다고 한다면은 갑은 을에게 그 책임 전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책임 전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책임 전질은 이렇게 채권, 질권을 공동해서 입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데요. 반면에 승낙 전질 같은 경우에는 즉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X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다시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제 소유자가 X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면은 갑이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병에 대해서 X의 질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권부 채권을 입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새로운 질권을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승낙전질하고 책임전질은 성질이 좀 다르죠. 자, 여기까지가 질권에 관한 설명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상 대위 부분입니다. 이 물상 대위 부분은 저당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치권도 역시 사례 문제 많이 나오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질권 부분, 그러니까 질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질권 부분에 관한 그런 사례 문제나 선택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도 하죠. 동산 질권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동산 질권 자체, 동산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 옛날에 전당포처럼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사례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선택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권 질권이나 또는 이제 그 물상 대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유익 있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앞에 경매 부분과 채권의 강제 집행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